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비명 같은 외침이 새벽 골목을 찢었습니다. 작은 딸이 철물점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시선 끝에는 셔터 한가운데 붙은 빨간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압류. 두 글자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침 식사용 빵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본 순간 그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셔터 앞으로 걸어가 그 빨간 스티커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 두 자식을 키워낸 이곳, 그 모든 게 단 두 글자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저기, 김 사장님 가게 아니에요? 세상에. 저 양반이 왜? 속삭임이 골목을 채웠어요. 작은 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와봐요. 큰일 났어요. 30분 후 좁은 철물점 안에 가족 넷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압류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금액이 이게 맞아요? 서류 위의 숫자를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가게뿐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게 집까지요?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녹슨 공구함을 정리하는 척하며 등만 보일 뿐이었죠. 작은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평생 산 그 집도요? 조용히 해!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울 때야? 정신 좀 차려! 어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 거실 식탁에 다시 모인 가족. 큰아들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매 넘어가기 전에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오빠는 그렇게 차갑게만 말할 거야? 작은 딸이 쏘아붙였어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지는 생각 안 해? 그래서 감정적으로 구는 게 해결책이야? 현실을 봐야지. 두 남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들 해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침묵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식탁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게 늘 이 모양이지. 그날 밤 11시 아버지는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선홍빛 핏방울. 그는 서둘러 물로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죠. 깊게 패인 눈가, 누렇게 뜬 피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말기 폐암, 여명 6개월. 그는 진단서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아직은 안 돼. 아직. 밖에선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몰랐어요. 압류보다 더 큰 시한폭탄이 아버지의 몸속에서 째깍거리고 있다는 걸. 압류 통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마저 제각각이 되어버렸죠. 큰아들은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은행, 채권자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종 통보였죠. 그날 오후 작은 딸이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셔터 틈새로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빠,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묵묵히 공구함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한참 만에 셔터가 반쯤 올라갔습니다. 딸이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년 동안 쌓인 시간의 흔적이었죠.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아빠가 걱정돼서요. 밥은 먹고 다녀요? 신경 쓰지 마. 너나 잘 챙겨. 차갑게 돌아선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뭐가? 제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아버지가 처음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잘못 아니다. 가라.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뒤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신용으로도 모자라고 담보로 잡을 것도 없고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이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맨날 혼자 끙끙대다가 이 꼴이 됐잖아요.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질문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켜놓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폐 사진 속 하얀 그림자가 지난번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석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는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가 아닙니다. 의사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분들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김 선생님, 이건 본인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숨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처방전 주세요. 그는 진통제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또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묻은 붉은 자국을 보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거실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이 밤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말 안 할 거면 나도 더는 안 물을게요. 하지만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우린 가족이에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주머니 속 진통제 봉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이삿짐 센터 트럭이 골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짐을 옮길 곳이 없었어요. 가족에게는 이제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었으니까요. 큰아들이 휴대폰을 붙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월세 구하는데요. 네.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을 때마다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보증금도 없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하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방 안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릴 적 사진, 상장, 일기장. 손에 잡히는 것마다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녀는 벽에 손을 댔습니다. 20살 때 직접 바른 연두색 벽지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거실에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쓴 냄비, 접시, 젓가락 하나하나가 손에 익었어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께 받은 뚝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까지 버려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큰아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비닐봉지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낡은 공구들과 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팔고 왔다. 뭐라고요? 가게 물건들. 아는 사람한테 싸게 넘겼어. 이게 전부야. 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30년이 고스란히 담긴 무게였습니다. 이걸로 일단 단칸방이라도 구하자. 큰아들이 돈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끝입니까? 이게 30년의 값입니까? 그래. 이게 끝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만 울어라.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가족은 낡은 빌라 꼭대기층, 단칸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4명이 누우면 꽉 찰 공간.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4명이 산다고요? 중개인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건에선 이게 최선입니다. 보증금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에요. 큰아들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짐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은 거의 버리고 왔기에 남은 건 옷가지와 몇 가지 생필품뿐이었어요. 그나마도 방 한쪽 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6시, 좁은 방 한가운데 낡은 밥상이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은 간단했어요. 라면 4개와 김치 한 접시. 먹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작은 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응. 일단은이 아니라 계속이잖아요.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데. 큰아들이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입도 넘기지 못했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삼켜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4명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은 방에 몸을 맞대고 누우니 숨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큰아들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작은 딸은 어머니 등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기침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기침이 새어나왔죠. 괜찮아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맛이 맴돌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적어도 자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단칸방 생활 일주일째.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좁은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구겨진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그가 지금 단칸방에서 4식구가 부대끼며 살고 있다는 걸. 작은 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용직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니는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마다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그냥 일 알아보러. 무슨 일? 나중에 얘기할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읽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아버지가 짐을 하나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낡은 천으로 감싼 커다란 물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을 벗겼습니다. 그 안에서 녹슨 철물점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씨 철물점.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아빠, 이걸 왜? 버릴 순 없더라. 아버지가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큰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간판을 봤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놓으세요.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다. 뭐라고요? 시장에 자리 하나 얻었어. 작은 좌판이지만 철물을 좀 팔 수 있어. 가족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무리하지 마요. 무리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전통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가져온 공구들과 철물들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철물점 간판을 세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 사장님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장사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주머니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번 거예요. 그가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온 가족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빠, 고생했어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우리도 도울게요. 주말엔 시장에 같이 나갈게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물건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조용히 밥을 퍼왔어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하루 종일 굶었죠? 그날 저녁 식탁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좌판에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나사 좀 주세요.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조금씩이지만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말엔 큰아들과 작은 딸도 함께 나왔어요.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응원을 보냈어요. 김 사장님 식구들 참 보기 좋네요. 힘내세요.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좌판 뒤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이번엔 양이 많았어요. 세면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신음을 참았어요. 밖에선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곧 나갈게. 아버지는 재빨리 물로 세면대를 씻어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오늘 매출 좋았죠? 작은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덕분이야. 아버지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좌판은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면서 가족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이 통장을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달 적자는 면했어요. 다음 달부턴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작은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어서.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댁 맞습니까? 누구신데요? 채권 추심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빚이 또? 이미 통보 나간 건데요. 김철수 씨가 개인적으로 보증 선 빚입니다. 총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모두 현관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죠. 추시머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다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긴데. 모르셨으면 가족끼리 대화 좀 하세요. 저희는 할 일만 합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친묵이 방 안을 짓눌렀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친구 빚을 보증 섰다고요? 언제요? 왜 또 말을 안 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친구가 사업한다고 나보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찍어주신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친구가 도망갔어. 연락도 안 돼.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됩니까? 큰아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또 숨기고 또 혼자 짊어지려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작은 딸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게 다 날아갔어.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또 숨긴 거 없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큰아들은 밤새 은행과 대부업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작은 딸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미안, 여유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김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장 상인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소문 들었어요. 빚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우리 상인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많진 않지만 이게 무슨... 받으세요. 우린 같은 처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금액은 200만 원. 고마운 마음뿐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집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약하려고요. 해약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통장에 찍힌 금액은 500만 원. 10년을 모은 돈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병원 앞을 지나쳤어요.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꾸 기침을 하던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배우자인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보호자분이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 받으신 지 3달 되셨는데 모르셨어요? 어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폐암 말기요? 네, 항암 치료도 안 받으시고 진통제만 처방받아 가셨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숨긴 건 빚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와 멍하니 걸었습니다. 말기 폐암.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른 거구나. 그래서 밤마다 기침을 했던 거구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의 앞에 섰어요. 당신 병원 다녀왔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폐암이라면서요. 말기라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들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죽는다고 말하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버지의 목소리도 갈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과 작은딸에게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고요? 큰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기래. 이미 3달 전에 진단받으셨대. 어머니의 말에 작은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두 자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무 약한 아버지였구나. 큰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약해서가 아니라 우릴 믿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빚도 혼자 짊어지고 병도 혼자 앓고 우린 가족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린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큰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항상 이성적이고 냉정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작은 딸도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어요. 좁은 거실에서 네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아버지 치료가 최우선이에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회사 선배한테도 부탁하고 대출도 더 알아볼게요. 오빠 혼자 다 떠안지 마요. 나도 일 더 늘릴게요.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 적금 해약했어요. 500만 원. 여기 있어요. 엄마. 괜찮아.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지금 아니면 안 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는 안 할 거야. 뭐라고요? 이미 늦었어. 의사가 그랬어. 치료해도 몇 달 더 사는 것뿐이라고. 그래도 해야죠. 작은 딸이 소리쳤습니다. 몇 달이라도 더 있어야죠. 우리 곁에. 그 돈으로 너희 빚이나 갚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버지, 큰아들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큰아들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부장에게 찾아가 머리를 숙였어요. 부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월급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선지급을 자네가 왜? 큰아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병, 빚, 그리고 절박한 상황까지. 부장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인사팀에 말해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큰아들은 1,000만 원의 가부를 받았습니다. 작은 딸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결혼자금 통장을 해약했어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 아빠가 먼저야. 800만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던 귀금속을 모두 팔았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금반지, 결혼 기념 목걸이까지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살면 돼. 4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모금을 했어요. 이번엔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2주 후 총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추심원에게 돈을 건넸어요. 여기 전액이에요. 추심원이 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변제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빚은 다 갚았어요. 작은 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치료 시작하세요. 아버지. 큰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왔으니 이젠 우리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갔어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동행했습니다. 치료는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세포가 더 퍼졌어요.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으로선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치료가 소용없다는 것. 그날 밤 아버지는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는 서랍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공책이었어요. 표지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가족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줄 게 있어. 그가 작은 공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일기장이야. 지난 30년 동안 쓴 거. 일기를요? 너희한테 말로 못했던 것들 다 적어뒀어. 큰아들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2일. 오늘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빠는 자랑스럽다. 큰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작은 딸이 오늘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약국에서 밴드를 사다가 붙여줬다. 울지 말라고 했더니 꾹 참더라. 우리 딸 정말 강하구나. 작은 딸이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2005년 11월 3일. 오늘 아내가 감기에 걸렸다. 약을 사러 갔는데 돈이 부족했다. 가게 돈을 조금 가져다 썼다. 미안하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진심이 쏟아져 나왔어요. 2010년 8월 20일.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걱정이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이 녀석 꿈을 꺾을 순 없으니까. 2015년 4월 7일 작은 딸이 남자친구 녀석을 데리고 왔다. 괜찮은 애 같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2020년 2월 10일 가게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선 말할 수 없다. 내가 버텨야 한다. 2024년 9월 5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라고 한다. 가족에게 말해야 하나?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으니까.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공책을 덮는 순간 세 식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딸이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우리도 사랑해요. 큰아들도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라서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너는 잘했어.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죠?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시장 좌판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구들이었죠. 김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상인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린 김 사장님 잊지 않을 겁니다. 한 명씩 악수를 건넸어요. 덕분에 저도 철물 살 때 편했어요. 맨날 깎아달라는데도 웃으면서 해주시던 거 기억나요? 김 사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큰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있어요. 작은 딸이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둘 조문객들이 떠나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철물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큰아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작은 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는 영정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김씨 철물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간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간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여기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아버지가 평생 지킨 거니까. 작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 아버지가 없다고 굶을 순 없잖아. 네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된 식탁? 텅 빈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시 퇴근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랑 저녁 같이 먹어야죠.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딸이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사장님이 시급 올려주신대요. 500원이지만. 그래, 다행이네. 다음 달엔 낮에 일도 하나 더 구할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더 모아야죠. 세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작은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시지. 여기 큰아들이 가슴을 가리켰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빈자리 쪽으로 놓았습니다. 영감, 같이 먹어요. 한 달 후, 큰아들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가 하던 좌판을 이어받기로 했어요. 낡은 돗자리를 펴고 공구들을 놓고 그 뒤에 김씨철물점 간판을 세웠습니다. 김 사장님 아들분 아니에요? 지나가던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장사 이어받으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만이라도 하려고요. 기특하네. 아버지, 닮으셨어요. 아주머니가 공구 하나를 샀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늘 번 거예요. 많진 않지만 고생했어. 어머니가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천천히 가는 거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딸이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이 간판. 나중에 우리가 진짜 가게 차리면 또 걸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가족은 여전히 단칸방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승진했고 작은 딸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어머니도 식당에서 인정받아 월급이 올랐습니다. 내년쯤이면 투룸 정도는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간판은 가져가야지. 작은 딸이 벽에 간판을 쓰다듬었어요. 당연하지. 이건 우리 가족 상징이야.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식구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아버지 산소 가볼까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러 가자. 세 사람은 버스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묘 앞에 섰어요. 아버지, 우리 왔어요. 큰아들이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요즘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작은 딸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남겨준 것들로. 우리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영감, 보고 싶어요, 많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보고 싶다. 많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좋아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이젠 따뜻했어요. 벽에 걸린 김씨철물점 간판이 석양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집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가난하지만 서로를 지키며, 힘들지만 함께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